20페이지 볼 거 없어요. 패스. 121페이지. 개념 알아두기. 글씨 키워달라고? 오케이.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손가락만 좀 움직이면 되니까. 요 정도면 괜찮으실까? 네. 그대는 괜찮아요? 네. 서정갈래예요. 서정갈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서정이라는 말 자체는 정서를 풀어내다. 그래서 정서를 풀어내다, 정서를 씁니다 이거고요. 정서가 뭐예요? 감정, 느낌이에요. 그러면 서정갈래에는 뭐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고민하지 말고 시, 요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시, 한자는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제가 쓸 줄 안다라는 거 자랑하는 거니까. 자랑도 아니지만요. 시예요. 작가가 자신의 정서를 어떻게 주관적으로 드러내는 문학을 서정관례입니다.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지가 느끼는 대로 쓴다고. 남의 눈치 안 보고. 서정관례는 화자를 내세워서, 여기 화자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중학교 올라오면서 화자, 시적 화자. 이러한 말 많이 썼었죠. 시적 화자를 내세워서 기쁨, 슬픔, 사랑, 그림과 같은 정서를 이 말 중요하다. 함축적이다. 함축적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긴 거를 짧게 줄여놓는 거. 운율이 있습니다. 리듬감이 느껴지는 게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밑으로 내려올게요. 시의 구성 요소와 형상화 방법. 이거 시인데 라고 이야기를 해주려면 요 정도는 있어야 된대. 시어, 화자, 운율, 심상 이러한 애들이 있어야 된대요. 하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시는 요게 있어야지. 시의 3요소라고 하면 주제, 구성, 문체 요렇게 세 가지를 헛소리하고 있네요. 정신 나갔네. 죄송해요. 소설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주제, 운율, 심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시. 아까 이야기한 주제 구성 문체는 소설 이야기였었고요. 형상화라 이 단어 중요해요. 형상화. 형태, 상태가 나타나게 표현해 줍니다. 느낌이나 감정, 관념 등과 같이 이 말 중요하네요. 추상적인 대상을 언어를 사용해서 구체적인 형상으로 그려내는 겁니다. 형상화, 다시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는 겁니다.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근데 무엇을 활용해서? 언어를 활용해서. 시인은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낼 시어를 생각하고 함축적 다시 밑줄. 그 시어를 배열해서 운율을 만들어냅니다. 한 반쯤 맞는 이야기예요. 운율은 어떻게 만드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반복.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 시의 운율 형성 요소는? 이라고 물어보면 반복되는 말만 찾아서 쓰시면 돼요. 다양한 비유나 상징이 있을 거고요. 심상을 구체화합니다. 심상 뭐 있어요? 심상.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공감각 얘네들을 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각 구성 요소들이 작품의 주제가 하나의 몸처럼 요 말도 중요하네.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뭐와 뭐와 내용과 형식이 잘 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말을 유기적으로 결합했어요. 이런 말을 쓸 거래요. 내용과 형식이 잘 어우러집니다. 한편의 시는 독자에게 미적 감동을 전해줍니다. 저는 이 시 너무 좋아요. 외우고 있진 않지만 꼭 외워보고 싶어요. 이런 시들 있어요? 그래요. 사실은 저도 없어요. 나는 있어. 구성 요소 됐고 됐어. 패스. 오른쪽 위로 올라갈게요. 이게 너무 개인적인 질문인데 여러분들 다 첫사랑 지나갔어요? 아니면 시작 전인가? 없었어요? 네. 첫사랑 저는 해봤거든요. 충격적이겠지만 저도 커플이에요. 결혼했거든.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란 말이야. 첫사랑 얼마나 가슴 두근두근 거릴까. 두 번째, 세 번째보다 훨씬 더 애쓰고 마음 쓰고 걱정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첫사랑은 또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한 이야기를 나뭇가지에 내리는 눈의 비유에서 표현해 줄 거예요.
현대시고요. 자유시입니다. 서정시예요. 낭만적이고요. 회화적이다 라는 말은 그림 같아요 라는 뜻이고 이 시가 회화적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각적 심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색적이다 라는 말은 깊이 생각했어요. 이런 뜻이고요. 어조는 대상에 대한 경탄, 우와 쩔어 멋있어 대박 장난 아니야 예찬 아 오빠 이런 느낌인 거지. 미친놈 같죠? 아니에요. 굉장히 제정신이에요 저는. 제재는 한겨울 나뭇가지에 쌓여있는 눈이고요. 이렇게 합시다. 내신 대비에 문학작품이 나온다? 그럼 주제는 일단 외우는 걸로 할게요. 인내와 헌신으로 이루어낸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 그렇죠. 이 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한대요. 그런데 시간의 흐름이라는 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해요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추보식 구성이다. 시간적 구성이다. 순행적 구성이다. 순차적 구성이다. 이러한 말들을 써줄 거예요. 어쨌든 용어 싸움이야 용어 싸움. 내가 국어를 잘 하냐 못하냐는. 그러니까 용어들은 전부 다 익혀둡시다. 자연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역설적 표현이 있대요. 여러분들 역설법 무슨 법인지 혹시 알고 있어요? 뭐라고? 반대되는 거는 반어. 역설은 모순되는 표현. 대표적인 게 소리 없는 아우성. 그는 작은 거인 같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괴로운데 행복해. 이런 것들. 역설적 표현 옆에다가 쓸게요. 앞뒤 말이 안 맞는 부분. 모순되는 표현.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애들처럼.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자연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특히 위에서 썼던 말이지만 한 번만 더 쓸 거예요. 시각적 심상을 많이 쓸 겁니다. 별로 아직 문제될 거는 없죠. 눈이 나무를 너무 사랑해. 꽃을 피워내고 싶어. 그래서 눈꽃을 피우기 위해 눈이 도전할 거예요. 첫사랑을 이루고 싶어 하죠. 눈꽃은 눈에게 있어서 사랑이야, 사랑.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도전도 했지만 시련도 엄청 겪어요.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여기에 눈이 와서 쌓이려고 하는데 눈꽃을 만들어내고 싶은데 어떻게 바람만 슬쩍 불러도 사라지고 마는 거지. 쉽지 않아. 결국에는 눈꽃을 피워냅니다. 진짜 멋있다. 예찬할 거고. 하지만 눈꽃이 계속 영원할 수가 있나? 아니요. 봄이 되면 눈꽃은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눈꽃을 만들어냈었던 이 자리에서 다시 꽃이 피어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괜찮을까? 밑에 시를 구성하는 요소, 시에는 말을 하는 사람 화자 있어야 되겠고 시어, 거기에 쓰이는 말이 있어야 되겠고요. 운율도 느껴져야 되겠고 이미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애들이 있어야 할 겁니다. 됐을까요? 시간 많이 들이지 않을 거예요. 121페이지 꼼꼼하게 읽고 넘어오시는데 2분 드릴 거예요. 시작! 시간을 너무 많이 드렸을까?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다 보셨으면 넘기셔도 되고요. 시간이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바로 여러분들 다 보셨으니까 시작할게요. 이 작품은 이 말 중요해요. 자연현상에서 발견한 첫사랑의 의미. 밑줄. 서정갈래의 특징과 시의 구성 요소를 파악해서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감상할 틈을 줘야 말이지. 교과서에 실어놓고. 첫사랑.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을까? 물음표.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을 피려고 눈은 도전을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꽃, 사랑, 첫사랑. 눈은 자신의 사랑을 이루어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눈이 도전한다고? 아, 도전은 사람만 하는 건데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했어. 무슨 법? 의인법.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을까? 도전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 알면서 물어봤어요. 알면서 물어보면 무슨 법? 좋았어. 서리법. 그리고 이제 의인법을 또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사물에 인격을 부여한다. 이러한 말을 쓸 거예요.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표현 방법을 통해서. 눈은 꽃을 만들기 위해서, 첫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도전을 했었을 거예요. 아, 눈 너무 고생스러웠겠다. 싸그락싸그락 나뭇가지를 두드려 봤겠지? 남분분 어지럽게 흩날리며 춤도 추어봤겠지. 그러면서 한 번에 앉지 못하고 미끄러지기를 수백 번. 자, 이제 또 필기할 것 찾으러 갑시다. 싸그락싸그락 소리를 흉내낸 말이죠. 남분분 어지럽게 흩날리는 모습, 모양을 흉내낸 말이죠. 소리를 흉내내면 의성어, 모양을 흉내내면 의태어, 의성어, 의태어 합쳐서 뭐라고 해요?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옆에다가 쓸까? 도전 1. 남분분 어지럽게 춤췄겠지. 도전 2. 1, 2 도전 두 번만 하고 말할까? 아니요. 미끄러지기를 수백 번. 우와, 도전 수백 번. 눈꽃을 피우기 위해 눈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쓸게요. 두드려 보았겠지. 춤췄겠지. 실제로 목격했어, 안 했어? 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하게 분명이지. 눈은 이랬을 거예요. 옆에다가 두 줄 묶어서 추측이라고 써놓을게요. 이렇게 추측 써놓을게요. 결국에는 이렇게 시련을 겪어서 어떻게 사랑을 이루어냈대요.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 아, 이 사랑은 튼튼하고 견고해 쉽게 사라져. 쉽게 사라질 거예요. 첫사랑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금방 사라질 사랑을 위해서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위에다가 밑줄 어떻게 아주 금방 쉽게 사라질 사랑. 어떤 사랑? 첫사랑을 위해서. 햇솜 같은 마음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첫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 퍼줬대요. 누가 누구에게? 눈이 나뭇가지에게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퍼줬대. 눈이 나뭇가지에 모든 마음을 다 퍼줬었대. 마음을 다 줬어? 그러면 다 주는 거지. 마음을 다 퍼부어 주었다에다가 괄호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으면 돼요? 헌신.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함을 보아라. 황홀한 게 나뭇가지에 생겼어. 뭐가 생겼어? 눈꽃이 생겼죠. 눈꽃은 황홀한 거예요. 왜?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련을 겪고 겨우겨우 얻어낸 거니까.
역경을 딛고 피워낸 겁니다. 첫사랑. 아직까지는 겨울이에요. 그쵸? 여기까지는 겨울 이야기예요. 하지만 봄이 되면 그 꽃도 사라지겠지. 눈꽃도 사라지겠죠. 하지만 눈꽃이 사라지고 끝인가? 그 자리에서 봄꽃이 새로 필 건데. 봄이면 나뭇가지는 그 한 번 데인 자리에 눈꽃이 있었다가 녹았던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꽃을 피울 겁니다. 자, 여기 체크하세요. 여기에 상처는 봄꽃이고요. 봄꽃이랑 눈꽃이랑은 좀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갑자기 질문. 여러분들 어디 있다가 막 다치면 상처 생기죠? 내 몸에 있는 상처 이거 너무 예쁜데? 그런 상처 있어요? 없어. 세상에 아름다운 상처는 없지. 상처 보고 아름다워. 일단 말이 돼, 안 돼? 안 돼.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역설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역설법은 시의 표현상 어디에 들어가냐?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강조하기에 들어갈 거예요. 강조하기. 결국 사랑이라는 건 상처를 딛고 새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시련 없는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것들. 웬만하면 안 겪는 게 좋긴 하겠지만. 됐을까? 네. 여러분들도 언젠간 첫사랑이 오겠지만 너무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너무 마음 쓰고 애달프 하지만 꺼져. 너 말고도 괜찮아. 너 다른 사람 만나? 내 말이면 껌뻑 죽는 그런 사람 만나? 그러면 되지. 내가 목매달고 있어. 저는 제가 목매달았어요. 눈이 있습니다. 눈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헌신과 도전, 노력 이야기하고 옆에다가 또 하나 쓸까? 밑에다가 의인법 쓰여있는 대상. 눈이 꽃을 만들어낼 겁니다. 플라워, 봄꽃이야? 아니야. 눈꽃이야, 눈꽃.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눈이 만들어낸 꽃은 눈꽃이에요. 헌신이 있어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헌신했는지 어떻게 알았어? 3년에 햇솜 같은 마음 다 퍼버졌지. 첫사랑은 기분이 어떨까? 엄청 황홀할 거예요. 하지만 봄이 되면 위에다가 또 씁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언제 나타나? 봄에 나타나는 거죠. 봄꽃을 의미합니다. 상처는 봄꽃. 첫사랑이 아픔을 겪은 후에 이루는 성숙한 사랑일 겁니다. 밑에 나와 있는 눈꽃과 첫사랑의 유사성 별표. 눈꽃은 눈꽃을 피우기 위해 눈에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어야 돼. 바람 한 자락에도 쉽게 없어져. 아픔을 남기지. 첫사랑도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해. 첫사랑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쉽게 깨져. 첫사랑은 상처를 남기지. 아픔을 남길 거예요. 요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시는 아까 121페이지에 했었던 거 기억나요?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사랑에 대한 내용을 어떠한 표현 방법을 썼을까? 보면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옆에다가 물음표. 도전했어 안 했어? 했지. 알면서 물어봤죠? 서리적 표현 밑줄. 눈을 도전하는 조체 다시 밑줄. 의인화했어요. 밑줄. 햇솜 같은 마음이래요. 자, 마음을 햇솜에 비유했어. 햇솜을 마음에 비유했어. 마음을 햇솜에 비유한 거죠.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 일단 뭐뭐 같은 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다. 직유법. 마음을 햇솜에 비유한 거죠. 마음 밑에다가 원관력. 햇솜 밑에다가는 보조관력.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황홀에다가 동그라미. 자, 질문 이거는 눈꽃, 봄꽃. 눈꽃, 봄꽃. 눈꽃. 눈꽃. 눈이 만들어낸 황홀함이니까. 눈꽃.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들어드린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봄꽃, 눈꽃. 봄꽃. 어디가 있어? 봄꽃을 비유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말이 돼? 안 돼? 안 돼. 역설법. 됐을까요? 역설법. 말이 안 됩니다. 오, 선생님, 이거 너무 잘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면 그거는 반어. 말은 되니까. 운율 형성 요소라는 말 자체에다가 밑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만 찾으면 된다? 반복되는 말만 찾으면 된다. 그러면 이 시에서는 뭐를 반복합니까? 싸그락싸그락 뭐뭐 해봤겠지. 남분분 남분분 뭐뭐 해봤겠지. 문장 구조가 비슷하죠? 대꾸. 대꾸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대꾸가 뭐예요?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는 말도 씁니다. 통사 구조의 반복. 싸그락싸그락 2번 반복. 남분분 남분분 2번 반복. 음성 상징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뭐뭐 하겠지라는 어미가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또 쓸 거예요. 어미가 반복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각운의 반복이라고 쓸 거예요. 각운의 반복. 각운이라는 거는 뭐냐? 시가 이렇게 여러 행이 있어. 근데 여기 끝에 오는 말이 비슷하거나 같으면 얘네들을 각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고 유사한 단어 반복. 됐을까? 자, 신경 쓸 필요 없어. 운율 형성 요소 뭐 찾으면 된다고? 반복. 대꾸도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는 거고요. 음성 상징어 반복. 뭐뭐겠지? 어미 반복. 유사한 단어 반복. 이런 거니까 반복되는 것만 찾아주면 된다. 옆에 1, 2, 3, 4번 여러분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딱 1분만 드릴 거예요. 시작! 아직까지는 할만해요.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맞는 거 찾기. 과거 현재 모습 없어요. 탈락.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세계 막 천국 같은 신선 사는 세계 나오나? 아니지. 자연현상. 눈이 내리고 눈꽃이 피어나고 봄이 되면은 그 자리가 없어지고 하얀 봄꽃을 피는 이러한 자연현상에서 사랑이란 그런 거구나. 정답. 자연에서 살고 싶어요? 아니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해서 부끄럽다?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자연 속에서 사랑의 속성을 발견하고 있다. 이 말을 기억해 두는 거지. 자연에서. 다음 2번 보러 갈게요. 사랑은 쉽지 않아요. 왜? 조금만 뭐가 있어도 훅 하고 날아가니까. 3년의 첫째 줄 쓰시면 되죠. 뭐 쓰시면 돼요?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 말하겠어요. 이런 노래도 있지. 그렇다고요. 3번.
기억과 가장 함축적 의미가 유사한 거 위에다가 쓸까요? 1년에 나타나는 꽃. 1년에 꽃을 피워보고 싶어요. 1년에 꽃을 피워보고 싶어요. 꽃을 피워보고 싶어요. 꽃을 나타낸 거 어딨어? 5번 황홀함. 4번 문제 볼게요. 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일단 언제 생기는 거? 봄에 생기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봄에 생깁니다. 언제? 첫사랑 겪고 난 다음에 첫사랑하고 그것이 깨지고 난 다음에 오는 봄에 오는 상처죠. 정답 5번. 또 다른 사랑이에요. 첫사랑을 겪고 난 후 도달한 성숙한 사랑. 요 정도는 확인해 주시면 되겠지. 됐을까요? 온통 외울 거. 너무 신나지 않니? 다음 사진을 보면서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시상 전개 방식에다가 일단 밑줄, 그리고 밑에다가 뭐라고 써놓을 거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살펴봤더니 꽃이 돌연과 시련을 겪었고요. 마침내 꽃이 피었고요.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봄꽃이 떠오를 겁니다. 됐을까? 네. 이 시의 제목이 첫사랑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일단 빨간색으로 밑줄, 자연현상을 통해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꽃이 피고 지는 거 보면서 첫사랑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겨울에 눈꽃이 피는 과정은 첫사랑, 밑줄. 봄꽃이 피는 건 성숙된 사랑, 밑줄. 눈꽃과 첫사랑이 모두 쉽게 사그러지는 것과 동시에 인내와 헌신의 사랑을 겪어야 한다. 눈꽃이 피어난 자리에 봄꽃이 피듯이 성숙한 사랑은 첫사랑의 아픔을 딛고 온다. 성숙된 사랑이 첫사랑의 슬픔을 딛고 온다. 밑줄. 눈꽃이 피는 과정을 매개로 해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첫사랑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좀 다르게 체크. 눈꽃이 피는 과정을 매개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첫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표현상의 특징과 19의 함축적인 의미. 네, 원래는 안 읽고 넘어가지만 우리 첫날이니까 한번 그냥 쭉 읽어는 볼게요. 같은 얘기 몇 번 하는 거야. 역시 반복이 중요하니까요.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을까? 옆에다가 또 다시 물음표. 눈이 도전을 한다고? 의인법. 알면서 물어봤네? 서리법. 무슨 얘기하고 싶어? 눈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 엄청나게 도전했지. 눈은 엄청 노력했어. 햇솜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 뭐뭐 같은 이라고 하는 직유법 쓰고 있다.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한 보아라. 자, 다시 질문. 이 황홀은 봄꽃, 눈꽃. 눈꽃. 옆에 눈꽃, 동그라미, 둘이 서로 연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립니다. 이거는 봄꽃, 눈꽃. 봄꽃, 옆에 봄꽃, 동그라미, 둘이 연결. 아름다운데 상처라고? 상처인데 아름답다고? 역설. 봄꽃은 아름다운 상처, 은유법. 은유법 밑에다가 쓸까요? 은유법은 어떻게 생기면 은유법이야? A는 B.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내 마음 A는 호수 B. 봄꽃 A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그러면 은유법.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여기 보세요. 이거 글의 종류 뭐라고? 시는 무슨 갈래? 좋았어. 서정갈래의 특성과 주제 형상화 방법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일단 서정갈래라는 말에다가 밑줄. 이 시가 취하고 있는 발상을 선택해 봅시다. 파악해 봅시다. 한겨울 나뭇가지에 내리는 눈, 나뭇가지에 쌓여있는 모습, 그 눈이 녹은 자리에 꽃이 피는 모습, 첫사랑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떠올려요. 밑줄.
그리고 빨간색으로 밑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자연현상에서 첫사랑의 의미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밑줄, 시간의 흐름, 요 말 중요하다. 시간의 흐름. 이 시에 드러난 심상. 심상은 뭘 심상이라고 해요? 이미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공감각.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중에 뭐가 제일 많았어? 그래서 시각적이다. 다른 말로 회화적이다. 그 말 썼었죠? 이 시에 드러난 심상을 찾아봅시다. 싸그락싸그락은 뭘까? 심상으로 따지면. 소리니까 청각. 남분분, 남분분. 어지럽게 막 날리는 모습이잖아요?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 시각. 잘했어. 그 얘기 할 거예요. 밑에 밑줄 긋시다. 싸그락싸그락 밑줄 청각. 남분분, 난분분, 시각. 그것만 알면 되지. 이 시에서 운율이 두드러지는 모습, 운율에다가 네모. 우리 운율 나오면 뭐만 찾으면 된다 그랬어? 반복. 뭐가 반복이 됩니까? 이연에 싸그락싸그락 음성상징어 반복됩니다.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유사한 시어 반복이 됩니다. 뭐뭐 하겠지 어미 반복이 됩니다. 1, 2행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어쨌든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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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반복을 통해서 빨간색으로 밑줄.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그 운율을 통해서 밑줄. 눈꽃을 피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눈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해줬습니다. 됐을까요? 다음 126쪽에는 볼 거 없어. 패스. 127쪽. 첫사랑. 자유시, 서정시, 현대시고요. 낭만적이죠. 다시 한번 또 쓸게요. 회화적이라고. 왜? 시각적 심상이 많이 나타나 있으니까. 쌤, 청각적 심상도 있어요. 오케이. 대상에 대한 경탄과 예찬에 오죠. 여기에서의 대상은 누구예요? 눈이지, 눈. 눈에 대한 경탄과 예찬. 짱이다, 쩐다, 멋있다. 주제는 우리 외워놓기로 했죠? 도전과 헌신으로 이루어낸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 밑줄 긋시다. 시간의 흐름. 자연현상에서 사랑의 의미 발견. 역설적 표현. 감각적 이미지 활용. 감각적 이미지 활용 밑에다가 시각, 청각. 이렇게 두 개 써놓습니다. 시의 구성은 뭐 줄거리처럼 이야기해 놓은 거니까 됐어. 이 시의 형상화 방법, 빨간색 별표. 자연현상을 보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했는데 눈이 내립니다. 첫사랑을 위해 노력합니다. 눈꽃이 피었어요. 눈꽃은 첫사랑. 봄에 꽃이 피었습니다. 성숙한 사람.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체크할까? 뭐라고? 눈꽃은 첫사랑. 봄에 핀 꽃은 성숙한 사랑. 성숙한 사랑이라는 건 뭔가? 모든 사랑은 다 어설퍼. 완벽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 됐고 나뭇가지에 눈이 내리고 눈 녹은 자리에 꽃이 피는 것을 통해 사랑의 의미를 형성합니다. 제목 첫사랑의 의미. 얘는 요거 외울게요. 눈꽃이 피는 과정을 매개로 아름다운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는 외워주실 거라고 믿어봅니다. 옆에 나와 있는 128, 129 11문제 딱 5분 드릴게요. 시작. 뭐 쭉쭉쭉 다 나와 있는 얘기니까 본문 다시 안 읽어도 되겠죠? 1번 확인할게요. 순리를 따르는 삶. 나이 들면 늙고 죽는 거지 뭐. 그런 건가? 아니죠. 탈락. 2번. 헌신적인 사랑. 누가 헌신적인 사랑하는 거 있나? 눈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아우 좋아. 2번 정답.
이상세계, 꿈꾸는 세상, 천국 이런 데 없죠? 공간의 이동 아니에요. 우리 밑에다가 쓸까? 뭐라고?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이라고 쓸 거예요. 화자의 심정을 드러냅니다. 자연과 조화,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어요. 그것도 역시 아니죠? 1번의 답은 2번.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 시간의 흐름. 아, 좋아. 모순어법. 맞아. 옆에다가 쓸 거예요. 역설. 역설 어디에 써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상처. 서리적 표현. 알면서 물어보는데 있었죠? 어디 있었어요? 위로 쭉 올라가서 체크합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줄. 멈추지 않았으랴. 앞으로 저하고 공부하시면서 물음표 동그라미 하면 서리법이다. 서리법이라고 쓰기 귀찮아서요. 그냥 그렇게 할게요. 4번. 음성상징어 사용합니다. 뭐 있었어요? 싸그락 싸그락. 난분분 난분분 있었었지.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음성상징어 밑줄. 싸그락 싸그락. 난분분 난분분. 써놓으면 되지. 아, 말을 주고받는 방식 아니에요. 탈락. 그러면 말을 주고받는 방식이라는 말 지우고 뭐라고 밑에다가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잖아요. 독백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을까? 오른쪽 위로 올라갈게요. 이 시를 읽고 떠올릴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만약에 학교 문제 나오면 이 시를 영상으로 만들 때 어색한 문장. 바람에 나뭇가지 흔들리는 모습 괜찮아. 나뭇가지의 아름다운 봄꽃 피어난 거 괜찮아. 이거 한 4연에서 나타나겠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1년에서 나타나겠고. 나뭇가지 주위로 눈이 어지럽게 흩날립니다. 어떻게? 난분분 난분분. 난분분 난분분 어디 있었어요? 2연에 있었지. 나뭇가지에 눈이 닿았다 아래로 떨어지는 건 그렇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기를 역시 2연에 있겠죠? 봄꽃이 진 나뭇가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눈꽃이 진 나뭇가지. 봄꽃이 돋아나는 모습이 나타나야지. 그래서 틀린 건 5번.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일단 물음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시련, 고난을 겪지 않는 꽃이 어디 있겠는가? 인생이겠죠? 시련,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니? 다 있어. 그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는 것이다. 흔들리면서도 줄기를 곧게 세웠지. 삶에 대한 의지가 있죠.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사랑도 다 시련을 겪어봐야 되는 거죠.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사랑의 시련은 필수. 시련 없는 사랑은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는가?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는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는가? 문장 구조가 비슷하게 반복이 되고 있죠.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무슨 법? 대꾸법.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대꾸법.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는 것이다.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이 따뜻하게 피웠으니 젖지 않고 가는 인생 어디 있겠는가? 서리법. 그러면 이 정도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흔들린다. 세모. 젖는다. 세모. 바람과 비 젖는다. 세모 표시한 것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뭐예요? 삶의 사랑에 있어서의 시련, 고난, 위기 이런 거겠지. 인생이든 사랑이든 똑같아. 다 이런 거 겪어봐야 되는 거거든. 적절하지 않은 거 찾기, 틀린 거 찾기.
이 시에서의 바람은 사랑에게 시련이죠. 그렇죠? 바람 불면 사랑을 방해하니까. 바람 불면 꽃잎이 떨어지니까. 그러네요. 괜찮아. 둘 다 시련이죠. 이 시의 꽃과 보기의 꽃은 모두 흔들림 속에서 만들어낸 결과물. 그렇죠. 사랑, 인생. 이 시에서 눈은 나뭇가지에게, 비는 꽃들에게 희생. 자, 눈 희생하는 거 맞아요? 맞지. 온몸 다 내주잖아. 눈 희생해. 비는 꽃들을 위해서 희생해. 비는 꽃잎 젖게 만드는데 희생 아니죠. 그러니까 3번 틀린 얘기지. 눈은 희생 맞지만 비는 시련이니까. 답은 3번. 보기 이 시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야? 눈. 보기 시에서는 꽃이 피는 과정이 주인공이야. 서리적 표현. 좋았어. 꽃은 상처, 꽃은 사랑과 삶으로 변주되면서 의미가 확대됩니다. 나쁘지 않죠. 틀린 건 3번. 데스크. 5번 볼게요. 기억. 꽃 한 번 피우려고. 이 꽃은 뭐야? 처음에 나온 꽃은 눈꽃. 괜찮죠? 많이 도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디귿. 바람만 불면 휙 날아갈 사랑. 이별 후 새롭게 시작되는 사랑? 아니요. 어떻게? 쉽게 사라질 첫사랑이지. 쉽게 사라질 첫사랑이지 두 번째 사랑 아니에요? 3번 틀렸죠? 리얼. 햇솜 같은 순수한 마음. 미움. 그것이 대인자리, 상처, 이별 때문에 주는 아픈 기억. 괜찮죠?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쓸게요. 뭐라고 할 거냐? 요 정도는 체크해 주자고. 눈꽃. 밑으로 쭉 내려와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봄꽃. 이 대인자리, 첫사랑의 상처. 그 정도만 해놓으면 끝이지. 다음 페이지 6번 보러 갈게요. 이 시에 쓰인 표현법 1번. 의인법 있어요? 네. 영탄적 어조 있어요? 네. 예찬합니까? 네. 반어법 없어. 역설은 있는데. 그쵸? 동일한 어미로 끝맺으며 운을 형성합니다. 괜찮죠? 또 옆에다가 뭐라고 쓸까? 갑, 운을 반복합니다. 원관념, 보조관념이 있는 은유법 쓰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지. 그러면 또 씁시다. 은유법 어디 있어요? 요거지. 봄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바로 요 부분이 은유법이 쓰여 있어요. 물론 아름다운 상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설도 쓰여져 있지만 은유법도 기본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7번 문제 서술형 확인해 볼게요. 눈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어. 눈은 엄청 노력했지. 햇솜 같은 마음을 퍼부어줬어. 순수한 마음을 퍼부어줬지.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 일단 생각해야 돼. 이게 봄꽃인지 눈꽃인지. 봄꽃이에요. 봄꽃. 잠깐만. 헛소리하고 있어.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은 헛소리할 뻔했네. 눈꽃이죠. 눈꽃은 첫사랑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마침내 저 피어낸 황홀함을 보아라. 뭐라고 쓰시면 돼요? 첫사랑이 이루어낸 기쁨. 혹은 첫사랑의 아름다움. 이 정도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8번 1년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노력이 있어요. 그렇죠. 엄청 많이 도전했으니까요. 2년에
눈꽃을 겪는, 눈이 겪는 시련. 눈이 시련을 겪었을까? 그렇죠. 어떤?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고. 시련이 있었죠. 3번. 3년의 눈꽃을 영원히 간직하고자? 아니요. 첫사랑은 금방 사라진다라는 걸 알아버린 거지. 3번이 틀린 얘기죠. 도전 끝에 피워낸 눈꽃에 대한 예찬. 뭐라 그랬어? 눈꽃이 피어낸 것을 눈꽃이 피어낸 걸 황홀하다라고 표현해 줬습니다. 4연에 눈꽃이 피고 난 봄꽃, 봄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상처. 상처,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5번 맞는 얘기. 틀린 건 3번. 기업, 도전의 결과로 나타난 건 뭐예요? 도전의 결과로 1차적으로는 첫사랑이 이루었고요. 2차적으로는 그 이후에 성숙한 사람 만날 수가 있었지. 첫사랑, 눈꽃. 그 이후에 성숙한 사람, 아름다운 상처. 눈꽃을 보아라. 3년에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 보아라. 정답은 4번. 왜냐고? 도전해서 황홀한 거 만들어냈죠? 아름다운 상처 만들어냈지? 2개 확인하시면 되겠죠. 니은의 사전적인 의미. 난분분, 난분분. 난 어지럽게 분분, 가루가루. 난 어지럽게 분분, 가루가루. 어지럽게 흩날리는 모습. 1번. 디귿,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립니다. 아름다운 상처, 역설. 봄꽃은 아름다운 상처, 은유법. 둘 다 상처고 이거고 뭘 나타낸다? 둘 다 봄꽃. 요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봄꽃, 눈꽃. 확인하시라. 쓰여있는 표현법. 운율을 형성할 때에는 반복되는 것 찾으시라. 음성 상징어 있을 거예요. 의인법 쓰여져 있습니다. 그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을까? 오케이. 수고하셨고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시작해 볼게요.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 서사갈래래요. 서사갈래 밑줄. 글의 종류는 뭐예요? 서사갈래 소설 이야기를 할 거예요. 형상화 방법을 찾고 작품을 감상합니다. 소설은 구성 요소가 전체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입니다. 아까 제가 헷갈렸었던 거 소설 미리 쓸게요. 소설도 3요소가 있어요. 뭐? 주제, 구성, 문체. 이렇게 3개를 소설의 3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성의 3요소에 인물, 사건, 배경이 있는 거예요. 작품을 감상하며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는 어떠한 사회였을까 찾아보면 되겠고 130페이지 밑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패스 옆에 131쪽 개념 알아두기 시작해 봅시다. 서사갈래는 중요한 말이 마냐? 허구적이다. 지어낸 거야. 특정한 시점이 있습니다. 소설의 시점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3인칭 관찰자 이렇게 있는 거 혹시 알고 있어요? 시점에 대해서. 오, 잘했어.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예요. 옆에 미리 체크할게요. 1인칭 관찰자. 옆에다 괄호 해놓고 쓸까? 뭐라고? 나, 가, 권씨를 나가 권씨를 관찰할 거예요. 다시 왼쪽으로 올게요. 서사갈래는 갈등이 중심입니다. 작가가 내세운 서술자가 있어요. 소설엔 서술자가 있어.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함으로 사건 전개 과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서술자의 시점과 태도, 서술 방식도 중요합니다. 신화, 전설, 민담, 고전소설, 신소설, 현대소설 싹 다 묶어서 서사갈래. 밑에
시의 구성 요소와 형상화 방법 했으니까 이번에는 소설의 구성 요소와 형상화 방법 해야지. 소설가는 인물, 사건, 배경. 여기 구성의 3요소.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합니다. 소설가는 소설의 주제를 더 전달하기 위해서 시점을 정하고 인물, 사건, 배경을 정하고 자신만의 문체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소설은 실제 있었던 거, 지어낸 거,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허구적인 이야기지만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서 얘는 또 다른 용어가 있어요. 있음직한 이야기, 개연성. 독자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밑에 인물, 사건, 배경, 서술 방식, 문체 등을 표현해서 묶어서 주제를 결정해 줍니다. 됐을까요? 그대로 대답 좀 해주면 안 돼? 고마워요. 제 귀가 어두워서 그런가 봅니다. 현대소설이고 중편소설이고 세태, 그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몇 년대? 70년대. 사회적이고 비판적이고 사회고발적입니다. 왜 이러한 권씨 같은 사람을 만들어냈는가 세상이여. 이런 거지. 도시개발 과정에서의 밀려난 권씨의 삶에 대해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별표. 산업화 과정에서의 소외된 계층, 권씨. 어렵게 살고 있죠. 근데 권씨가 감옥 간 과정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거든.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해줍니다. 상징적 소재,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반짝반짝한 권씨의 구두.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그려냅니다. 구두가 엄청 깨끗하면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야. 사실적인 문체, 예리한 문제의식으로 현실의 모순을 지적해줍니다. 세상은 아름답고 공평하고 살만해요? 벌써 그런 걸 느끼면 어떻게 해? 왜? 혹시 뭐 험한 꼴 당한 적 있어요? 알바비를 떼었다거나? 부당하게 혹시 뭐 감옥 갔다 오거나? 그럴 일은 없죠. 제재 구조도는 전체 줄거리 요거 확인해 드렸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요것만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31페이지 꼼꼼하게 읽는데 2분 드리겠지만 그래도 다 읽으시면 바로 끝나자마자 넘어갈게요. 시작! 어디 있을까? 132페이지. 됐고. 오케이. 바로 본문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시작해 봅시다. 70년대, 이 말 중요해요. 70년대. 산업화 속에서 소외된 사람의 삶을 그린 현대소설입니다. 소외된 사람, 누구? 여기에 나오는 우리 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 권씨. 이 작품에 사용된 서사갈래의 형상화 방법, 주제를 파악해 봅시다. 시작해보자. 아까 제가 주절주절 쟤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했었을 때 이런 부분이 있었죠? 권씨가 아내의 수술비를 빌리기 위해 나의 학교로 찾아옵니다. 이 글의 서술자. 하지만 주인공은 아니죠? 오케이. 옆에다 써야 되겠네. 1인칭 관찰자 시점. 누구를 관찰한다? 권씨를 관찰한다. 근데 관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속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나는 새방살이를 전전하다가 개발이 진행 중인 한 주택가에 집을 장만하고 문간방에 새를 놓는다. 이 방에 권씨가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온다. 권씨, 중심인물. 권씨의 가족은 통보도 없이 이사 오기로 한 날보다 앞서 이사를 와서 약속한 전세금마저 다 내놓지 않는다. 똥배짱이네. 게다가 권씨의 아내는 아이를 임시한 상태입니다. 셋째. 권씨는 이불보따리 하나와 취사도구뿐인 궁색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여러 켤레의 구두만큼은 소중히 여기면서 닦아놓는다. 구두, 권씨의 자존심.
권씨가 이사 온 뒤 며칠 뒤 이순경이 나를 찾아와서 권씨 전과자니 그의 동태를 살펴달라는 부탁을 한다. 지금 같으면 이거 완전 이 경찰 잘리는 건데 이 시절에는 이랬어.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학생 집에 가정방문 가다가 공사장에서 일하던 권씨를 우연히 만난다. 그날 밤 권씨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분양받았던 땅 문제로 정책에 항의하다 주동자로 몰려 징역을 산 자기의 과거를 털어놓는다. 근데 이것도 되게 어이없어. 국가가 잘못해놓고서 이 사람한테 거의 그냥 당한 거야, 당한 거야. 얼마 뒤 집에서 아이를 낳으려던 권씨 아내는 진통이 길어져서 한밤중에 병원으로 옮겨진다. 제왕절개해야 돼. 오후 수업이 시작된 바로 뒤에 뜻밖에도 권씨가 나를 찾아왔다. 딱히 만날 일이 없는데 집주인 만날 일이 있나? 저도 여기 월세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집주인 얼굴 볼 일이 없어요. 이렇게. 때마침 나는 수업이 없어서 교무실에서 잡담이나 하고 있는 중이라 수위로부터 연락을 받자 곧장 학교 정문으로 나갈 수 있었다. 아, 나 학교 선생님이구나. 진짜 확인이 되죠? 바쁘실 텐데 이거 죄송합니다. 애써 웃는 날씨였고 어색해. 왠지 사람이 전에 없이 퍽 수줍어 보였다. 어색해. 뭔가 부탁하러 왔죠. 부탁 뭐 할 거예요? 아내의 수술비 좀 빌려주세요. 세 번째 아이의 아버지가 된 데서 오는 거라고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고 연락을 받는 그 순간 느낀 불길한 예감을 떨치려고 했다. 불길한 예감 뭐? 돈 빌리러 왔구나. 잘 됐습니까? 아이 잘 낳습니까? 아유, 뒤늦게나마 오 선생 말씀대로 했기 망정이지. 집에서 사실은 그냥 애 낳으려고 그랬어. 집에서 버텼다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녀석인지 년인지 모르지만 못난 애비 혼 좀 나라고 영 애를 먹이는군요. 수줍게 웃으며 길바닥에 발뿌리로 뜬모를 글씨인지 그림인지 자꾸만 그렸다. 뻘쭘하지. 먼지가 이는 언덕길을 터벅터벅 걸어왔을 텐데도 어머, 그의 구두는 놀랄 만큼 반짝거렸다. 구두가 반짝거리는 거는 뭐라 그랬어? 동그라미. 자존심을 지키는 거. 나를 기다리는 동안 틀림없이 바지가랑이 뒤쪽에다 양발을 번갈아가며 문지르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느낌.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자꾸 이렇게 딱 있었어. 바지 뒤로. 왜? 반짝이는 구두는 나의 자존심이. 뜬금없네. 다짜고짜. 10만원 가까이 빌릴 수 없을까요? 10만원 뭐예요? 아내 병원비지. 병원비. 응? 밑도 끝도 없이 그는 이제까지의 수줍음은 싹 가시고 오, 도발적인 감정 같은 걸로 가득 채워진 얼굴을 들어서 돈 빌리러 오는 건 부끄럽고 비굴하지만 나 목에 힘주고 돈 빌리겠어. 이런 거겠죠. 비굴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면전에 대고 부르짖었다. 담배 한 대만 주세요. 뜬금없이. 10만원 소리가 허망이도 나왔습니다. 내가 잠시 어리둥절해 있던 사이에 그는 매우 사나운 기세로 말을 보태는 겁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엑스레이도 찍어봤는데 이상은 없대요. 다 정상이고요. 엄마의 골반도 넉넉하고요. 조기파수, 저기 뭐라 그러지? 양수가 미리 터진 것도 아니고 전치태반도 아니고 쌍둥이도 아니고 정상인데 24시간 넘도록 배가 위에 달라붙는 경우 태아가 돌다가 탯줄을 목에 감았을 때 뿐이랍니다.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제기를 절박해요. 이런 식빵 이 정도겠죠. 탯줄을 목에 감았다고요.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태아나 산모나 모두 위험하대요. 아내의 수술비를 빌리러 온 겁니다. 어려운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나는 초등학교 교사고요. 겨우 집 한 간 만들었지. 아, 이게 중요한 말이야. 가난한 이웃에게 연민은 느껴. 하지만 그 사람 도와주느라고 내가 힘들고 싶지는 않아. 안락한 삶을 포기하지 않아. 소시민의 전형. 나는
이 소시민이라고 하지만 충분히 나는 오 선생 이해해? 이렇게. 보통 그렇지 않나? 권씨. 불합리한 정부 정책에 항의하다 전과자가 됐죠. 가난하지만 구두만은 깨끗해. 자존심이니까. 권씨는 어떤 사람? 산업화 도시화에서 소외된 선량한 소시민. 나는 권씨를 관찰하고 권씨는 나에게 연민과 관심을 유발하죠. 밑에 앞부분에 나타난 갈등. 아, 이거 중요해요. 빨간색 동그라미. 인물과 사회의 갈등. 이 부분 중요해요. 인물과 사회의 갈등. 인물은 누구야? 권씨. 사회는 불합리한 정부 정책. 밑에 권씨에 담긴 태도. 돈 빌리러 왔지만 어떻게 해요? 자존심은 지키고 싶어. 밑줄. 비굴하게 보이고 싶지는 않다. 데스크. 옆에 있는 1, 2, 3번. 시간 재지 않을게요. 지금 시작해주세요. 권씨의 아내는 2번 중 맞죠? 나는 초등학교 교사. 권씨의 집주인 맞지? 권씨는 반짝거리는 권씨. 못마땅해? 아니요. 그냥 반짝거리는구나. 끝이지. 전세금도 다 내놓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가난하죠? 자신의 처지에 맞지 않게 여러 켤레의 구두가 있습니다. 맞지? 기업. 불길한 예감. 돈 빌려달라는 이야기죠? 어려운 부탁할 것 같다. 4번. 3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3번. 그러지 마. 니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권씨. 권씨 어때? 니은 어딨어? 먼지가 풀풀한데, 아, 반짝반짝합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반짝반짝한 구두는 권씨, 자존심. 다음 페이지. 어색하게 들린 건 세상에 그렇게 사람 착하고 좋은 줄로만 알았는데 어머 제기랄이라고 씹어낸 그 대목뿐이었다. 평소에 욕하는 사람이 아니었었거든. 평상시 권씨의 성품이 착해. 그런데 돈을 빌리러 왔어. 절박해. 욕을 할 만큼 제기랄 그만큼 절박하구나. 평상시에 권씨답지 않게 그 말만 빼놓고는 그렇게 진지한 이야기였다. 아니다. 잠시만요. 써볼게요. 그가 처음으로 점잖지 못한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 귀에 더욱 진지하게 들렸을지 모른다. 나는 한동안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뭘 망설여? 빌려줄까? 말까? 그의 진지함 앞에서 안 됐네요. 그렇게 어떡해요. 상투적인 말로 이쪽의 감정을 전달하기엔 10만 원은 내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었다. 이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때 옛날에 확인했을 때 68년도에 거의 한 70년대니까 68년도에 직장인 평균 월급이 7,000원이었어. 엄청 큰 돈이야 이거 사실은. 오케이? 그리고 이때는 의료보험 있을 때도 아니었으니까. 10만 원은 내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빌려주기에는 말 그대로 부담스러웠다. 그러니까 빌려주기 그런데 나의 처지로 상대방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해타산적이다. 이해타산적이다. 권씨 너 어려운 건 알겠어. 근데 너한테 돈 빌려줬다 못 받으면 내가 너무 위험해지지 않냐? 자신의 안위와 이해득실을 염려한다. 이런 거지. 집을 살 때 학교에다 진 빚을 아직도 절반도 못 갚은 상황이다. 정상 분만비 1, 2만 원 정도라면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단순히 권씨를 도울 작정으로 그 거금 10만 원 빚진다는 건 이만저만 무리도 아니다. 이미 마음이 거의 기울었어. 빌려주지 못하겠다로. 그뿐만이 아니라 집안에서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내의 양해도 없이 멋대로 그런 일 저질러도 괜찮을 만큼 나는 자유롭지 못했다. 거절해야 될 것 같아. 첫 번째 1번 금액이 너무 커. 2번 아내의 허락이 있어야 돼. 사실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 월급 받으면 봉투 전부 다 아내 주고 아내한테 다시 용돈 받아 쓰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 빌려만 주신다면 무슨 짓을 해서든 절대적으로 반드시 꼭 갚겠습니다. 그만큼 절박해. 근데 이 멘트가 사실은 잘못된 멘트야.
절대로 반드시 갚겠다고? 내가 봤을 땐 권씨 나한테 돈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이렇게.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렇지. 반드시 갚을 돈이면 애초에 처음부터 전세값 빼먹고 주지 않았겠지. 마치 성경책 위에다 오른손을 얹고 말하는 듯한 엄숙한 표정을 했다. 어우, 큰일 날 뻔했네. 그가 적시에 일깨워 주었기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빌려주기 어려움에만 골똘한 나머지 빌려줬다 나중에 돌려받을 때의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할 뻔했다. 큰일 날 뻔했어. 이 권씨한테 돈 빌려줬다 받기 쉽지가 않아. 그렇지. 끼니조차 감당하지 못해서 맞벌이 아니면 간간히 얻어 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이 언제 갚을 거야. 책임에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책임, 돈 못 받는 거. 동정, 돈 빌려주는 거. 책임 위에다 쓸까? 돈 받기, 돌려받기. 동정, 돈 빌려주기. 그리고 이왕 피할 바에야 감히 두 말을 못하도록 야멸차게 굴 필요가 있었다. 거절은 확실하게. 병원 이름이 뭐죠? 원산부인과입니다. 지금 내 형편의 현금은 어렵고요. 원장한테 전화해서 내가 보증을 설 테니까 권 선생도 한번 매달려 보세요. 어이 병원 나 학교 선생님인데 내가 돈 떼어먹을 것 같지는 않지. 권씨 아는 사람이니까 좀 수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전화해 준다고. 원장이 되게 악질이야 이거 병원에. 때려 죽여야 돼 이런 거.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생으로 죽게 하겠습니까? 이 소설에 나온 의사는 충분히 그럴 놈이야. 달리 변통할 구멍이 없으시면 그렇게 해보세요. 말이 길어서 그렇지 못 빌려드립니다죠.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더디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다. 도전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다시 착하디 착한 순한 수줍음으로 돌아왔었다. 돈 빌릴 거를 포기했죠. 그러니까 센 척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고개를 좌우로 들어갔습니다.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기를 바라고 거기에 희망을 걸긴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수술 비용 받아내기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그 순간 벌써 알아차렸어요. 얼굴에 진땀을 흐르는 대신 오른발을 들어서 왼쪽 바지가랑이 뒤에다 두어 문질렀다. 자존심 회복하려고 발을 바꿔서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병원 원장놈이 어떻게 했냐면 돈 가져오기 전엔 수술 못해? 가서 돈 가져오세요? 이렇게 권씨 또다 민 거거든. 그러니까 나한테까지 온 거지. 바쁘실 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썰면처럼 입술이 선잠에서 깬 어린애처럼 움실거리더니 겨우 인사말이 나왔다. 무슨 말이 더 있을까 싶었는데 돌아서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어때요? 너무 속상하겠죠. 절망적이야. 그의 입에서 끈끈한 가래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오 선생 너무하네! 잘 먹고 잘 살아 임마! 라는 말이 내 이마에 탁 눌러붙을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래, 내가 권씨라면 돈 빌리러 갔는데 아내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돈 빌리러 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주면 욕할 만하지.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그가 돌아서면서 나를 보고 얘기했다.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이 사람의 자존심의 근원은 뭐였어? 대학 나왔다.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대학 나온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지. 수술비로 인한 갈등은 사실 두 개예요. 수술해주세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권씨와 병원 의사. 그 다음, 돈 빌려줄래? 권씨. 안 되겠는데? 나. 사이에서. 소설에서의 갈등이라는 게 엄청 심각하게 멱살끄댕이 잡고 주먹질하고 칼질하고 이것만 갈등이 아니야. 그냥 생각이 다르면 갈등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집에 가고 싶어요? 당장? 그래요. 저는 절대 당신 못 보내드리지. 이것도 따지면 갈등이에요. 이렇게. 그렇지 않을까? 짜장 먹지, 짬뽕 먹지? 이것도 갈등이잖아. 나는 짬뽕밥이 좋더라고. 당면을 넣어주니까. 그렇다고요. 당면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언제 들어왔는지 알아요? 1918년에 당면이 처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조선시대에 사극 같은 거 보는데 잡채가 올라와 있다? 그거 잘못된 거야. 일제시대의 외놈들이 쌀 뺏어가고 나머지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게 해주려고 당면 공장 우리나라에 세운 거거든.
그런 글이야. 그냥 갑자기 얘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어요. 권씨 수술비 빌리려고 하고 나는 빌려주지 못할 것 같고 어쨌든 갈등의 주체가 눈으로 보이죠. 밑줄 권씨와 나의 외적 갈등. 권씨는 뒤돌아서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오 선생,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말입니다. 옆에 1, 2, 3번 하고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내가 돈을 빌려달라는 권씨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1번. 아직 나도 빚이 있어. 오케이. 내가 집안의 경제권 가지고 있지 않아. 그렇죠. 권씨가 가난한 처지라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 그렇지. 권씨가 빌려달라고 할 때 태도가 고압적이다. 고압적이다 뭐예요? 높고 억압적이다. 돈 빌려달라고 겁주고 그랬어? 아니죠. 4번 답이네. 금액이 좀 센데 답은 4번. 이 글에 나타난 갈등은 뭐예요? 내적 갈등. 있지. 돈을 빌려줄까 말까. 옆에다가 쓸까? 나.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있어. 소설 전체에. 근데 여기에는 없어. 개인과 개인의 갈등 있지. 나하고 돈 빌려달라는 권씨랑. 개인 대 운명. 팔자. 업자. 기억 디귿. 답은 2번. 권씨가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말. 맨 마지막 멘트 쓰시면 되겠네요.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맨 마지막 멘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그것뿐이었었다. 진짜 옛날 나쁜 놈의 새끼들 선생님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촌지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선생님들한테 돈 찔러주고 그랬었거든. 이렇게. 지금은 큰일 납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것뿐이었다. 내 호주머니에 촌지를 밀어넣던 어떤 학부형같이 그는 수줍게 그 말을 건네고 생각해. 그 말 뭐예요? 오 선생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언덕을 내려갔다.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작달만한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면서 어떻게 왜 휘청거렸을까? 마음에 상처받아서 그렇지. 내딛는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 그는 비쳤다. 그는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것 같았다라는 건 1인칭 서술자가 바라보는 서술자의 생각이지. 권씨가 진짜로 그랬는지 아닌지는 몰라. 산 곱팽이를 돌아서 그의 모습이 벌거벗은 황토 위에 언덕 저쪽으로 사려지려는 찰나 나는 그를 부르고 싶었다. 아유 내가 너무 모질게 해서 미안하오 권선생. 내가 어떻게든 한번 마련해 볼게요. 돌팔매질을 하다가 말고 뒤집혀진 3륜차로 달려들어 아귀아귀 참외를 깨물어 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권씨처럼 야, 권씨 앞에서 나는 정말 홀딱 벗었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었다. 혹은 권씨가 세상에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내던져져 있구나 라고 느낀 거지. 옷을 다 벗겨진 채로 밖에 내가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럼 확실히 변태지. 그렇죠? 부끄러울 거예요. 권씨는 그만큼 절박한 생존의 문제에 누워있죠. 그래서 권씨가 저만큼 절박하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에 연민의 감정이 북받쳐서 그를 불러보고 싶었던 것이. 내가 그에게 암만에 빚을 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권씨한테 빚을 지고 있어? 뭐예요? 전세금. 목돈 집어넣어놓고 그 집에 들어가잖아요. 전세금. 나중에 권씨가 달라 그러면 그 돈 고스란히 돌려줘야 돼. 이렇게. 전세금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이다.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 나중에 권씨 못 갚으면 보증금에서 까면 되는데. 이렇게. 원산부인과에서는 만단의 모든 준비를 갖추고 보증금이 도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쁜 놈이야. 산모랑 아이가 둘 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돈 가져오기 전에는 수술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진짜 나쁜 놈이야 이거. 원산부인과. 원산부인과의 원장은 어떤 놈이에요? 돈이 최고야. 물질 만능주의. 비인간적인 놈이야.
학교에서의 우격다짐으로 후려낸 가불에다 야 빨리 다음 달 월급 땡겨줘 빨리. 가까운 동료들 주머니를 닥치는 대로 털어서 마련한 일금 10만 원을 건네자. 병원에 가서 금태희의 마비츠 안경을 쓴 원장놈에다가 세모 표시해놓죠. 마취사를 부르도록 간호사에게 지시를 했다. 원장은 내가 권씨하고 아무런 척분, 친분도 없고 새빵 주인인 걸 알면서도 혀를 쳤다. 에휴, 뭐 나야 돈 받으니까 수술해주는 건데 아저씨 그 돈 이거 병원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아저씨 그 돈 빌려준 거 못 받는데 에휴 너 돈 떼었어 이런 거겠지. 아이고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여러 지리군요. 보증금 마련에 오랬더니 오전 중에 나가서 여태껏 얼굴 한번 안 비치지 뭡니까? 아이고 그럼요. 내가 원산부인과 원장 돌려가는 멘트예요.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듯 아버지 노릇하는 것도 여러 가지일 겁니다. 의사가 산모 배에서 애를 꺼내는 방법 이거는 뭐겠어요? 너는 돈 받아야지만 애 꺼내주는 놈이지 나쁜 놈아 라고 비판하는 거야. 비난하는 거죠 일종의. 돈을 우선시하며 수술을 미루는 원장의 비인간적인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건데 이게 알아들었는지 아닌지 모르게도 농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랬으나 유감스럽게도 금태 안경의 상대방은 예예 노털 웃음으로 그것을 간단히 뭉쳐버렸다. 알았을 것 같아. 나는 이미 죽은 게 아닌가 싶게 사색이 완연한 권씨 부인이 들것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가는 걸 거들었다. 진짜 위험했네. 생명을 꺼내고 그 생명을 수호했던 다른 생명, 셋째 아이 꺼내고 권씨 부인까지 암양에서 건지는 요란한 수술치고는 너무 쉽게 끝났다.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야. 이렇게 간단한 수술을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일 뻔한 건데.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서 우리 집 동준이 놈을 얻을 때처럼 줄담배질로 너댓 댄가 네 댄가 다섯 대 불을 붙이고 나니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고추예요 고추. 아들이란 얘기죠. 여러분들 엄청 충격적인 일일 텐데 옛날 병원 있죠. 산부인과 수술실 이렇게 있으면 여기 복도에 의자가 있거든. 의자에 애기 아빠 될 사람들 전부 다 여기 앉아가지고 병원 안에서 여기 앞에서 담배 피우고 그랬어. 충격적이지. 지금 그 장면이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버스 안에서도 담배 폈어요. 그건 알아. 비행기 안에서도 담배 피고. 그래서 옛날 비행기 보면 여기 팔걸이에 잿돌이 있어. 비행기는 험지도 안 돼. 기차 안에서도 폈었어. 그래서 기차 이렇게 앞에 앉으면 고속버스 안에서도 폈었지. 앞에 의자 이렇게 잿돌이 있었어. 충격적이죠? 예. 지금도 병원 앞에서 여기서 담배 피고 있어. 마치 어떻게 내 아들인 것처럼 내 자식인 것처럼. 수술을 돕던 원장 부인이 나오면서 처음 울음을 듣는 순간에 내가 점쳤던 결과를 큰 소리로 확인해 주었다. 진짜 보호자 상대하듯이 원장 부인이 내게 축하를 보내왔으므로 나도 진짜 보호자 입장에서 수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예. 간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나는 보자기에 쌓여 밖으로 나온 권규용 씨의 차남을 대면할 수가 있었다. 애가 셋이라고 했는데 첫째, 둘째가 아들, 딸이었고 셋째가 아들이었었네. 그러니까 차남이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권 씨는 이제 아들 둘, 딸 하나야. 제 어미의 배를 가르고 나온 놈답지 않게 얼굴이 도톰한 게 속 없이 잘도 생겼다. 거짓말이에요. 애들 막상 태어나자마자는 엄청 쭈글쭈글해요. 제왕절개라는 말에서 풍기듯 이거 뭐예요? 제왕, 황제. 선입견에 딱 어울리게 목청이 크고 우렁찼다. 건물병원을 온통 들었다 눕는 억센 놈의 울음소리를 듣는 동안 내가 아들 하나밖에 없거든. 동준이를 낳던 그날의 감격에 고스란히 빠져들었다. 기본적으로 소시민이라서 그렇지 난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옆에 오른쪽 살짝 볼게요. 의사의 말과 행동으로 볼 때 그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권씨 아내의 상태가 위중한데도 수술비를 요구하며 수술을 미루고 있었다. 권씨의 경제적 무능함만을 탓하고 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비정한 인물이다. 나쁜 놈이야.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하면 안 돼. 우리 집에 강도가 든 것은 공교롭게 그날 밤이었다. 강도 동그라미. 제가 아까 줄거리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누구야? 권씨야. 야, 권씨 인간 말종이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만큼 절박했나 보다 라고 생각합시다. 물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난생 처음 당해보는 강도였다.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흔들어대고 있었다. 귀찮다고 뿌리쳐도 잠자코 계속 흔들었다. 나를 깨우는 손의 감촉이 내 식구의 것이 아님을 번뜩 깨닫고 놀라서 눈 떴을 때 빨간 꼬마 전구 불빛 속에 복면의 사내를 보았다. 강도자. 똑바로 내 멱을, 여기 목을 겨누고 있는 식칼도 보였죠. 얼마나 무서울까? 근데 술 냄새가 풍겨온다. 여러분들이 그럴 리 없겠지만 강도하러 갈 거예요. 술 먹고 갈 거예요? 큰일 날 소리지. 맨정신에 우황청심만 먹고 가도 처음 강도짓 하면은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할 텐데 술을 먹고 간다? 이거는 강도짓으로 성공하겠다라는 생각이 없어. 조명 빛깔을 감안해서 붉은 빛을 띤 검정 계통의 보자기 복면 위로 드러난 코의 일부와 눈 자위가 매우 취해 있음을 나는 감탄했다. 요거 되게 능숙한 강도는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하겠죠. 밑에 나와 있는 거 볼게요. 수술비로 인한 갈등. 기억해. 앞 페이지에 수술비로 인한 갈등 1번 누구와 누구 갈등이었었어요? 나하고 권씨 사이죠. 2번 갈등은 권씨와 병원 원장의 갈등이지. 나의 대응. 의사가 애를 꺼내는 것도 여러 가지 질이네. 우회적으로 비판했지만 원장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퉁치고 말했지. 작가의 태도, 밑줄, 물질 만능주의, 비인간적 세태를 비판합니다. 밑에 권씨에 대한 나의 태도 변화, 수술비 빌려달라는 권씨를 거절했다가 대신 수술비 내줬고요. 원장도 비판하고 아이고 내 새끼인 것처럼 감격해줬었죠. 자, 어디에다 체크를 하셔야 되냐? 빨간색. 나는 자신의 안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소시민의 모습도 있는 동시에 소외된 이웃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됐을까요? 옆에 1, 2, 3번 1번 드릴게요. 1번도 많다. 네, 같이 볼게요. 나와 원장의 대화에서 나온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원장은 비난을 담은 나의 말을 그냥 뭉쳐버렸죠? 나는 원장과 권씨 모두에게 비판적 태도? 아니요. 원장만 비판하고 있지. 권씨를 딱히 비판하지는 않았죠? 정답은 2번. 나는 원장이 자신이 비판받는다는 걸 알아채기를 바라고 있지만 갸우뚱. 원장은 돈을 마련하지 못한 권씨를 부정적. 그렇지. 애비가 돼서 병원비도 없어?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원장은 돈 없으면 수술 못해. 그렇죠. 나쁜 놈이야 이거. 원장의 임무를 몇 번 할 거예요? 그렇죠. 비정하고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기업.
암만 수량을 대신해서 이루는 말인데요. 비록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에요. 1번 틀린 뜻이에요. 36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면 암만 밝힐 필요가 없는 값이나 수량을 대신해서 이루는 말. 그냥 어느 정도? 이 정도.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니은, 만단, 여러 가지, 온갖, 모든, 괜찮아. 디귿, 암양, 여러 가지 물건들을 홍수해 갑니다. 호송해 갑니다. 다음, 리을 어디가 있어? 디귿, 리을 어디 있어? 리을. 이렇게 맨날, 모가지죠? 목의 앞쪽. 나우 취해 있었다. 조금 많이 취해 있었다. 단어 뜻 같은 거는 뭐 한 번쯤 물어볼 수 있죠? 다음 페이지. 일어나. 얼른 일어나니까 강도가 나한테 얘기합니다. 나 이외에는 더 깨우고 싶지 않은지 강도의 목소리는 매우 낮고 조심스러웠다. 왜 그래? 나는 일어나고 싶지만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렇지. 내 모가지에 칼이 들어와 있는데 누가 얘하고 일어나. 멱을 거는 식칼이 덜덜덜 위아래로 춤을 추었다. 밑줄 강도 초보자다. 왜? 엄청 긴장하고 있으니까. 강도가 내 목이라도 찌르게 된다면 고의가 아니라 지나친 떨림으로 인한 우발적인 상해일 것이다. 느낌이 이미 있어. 이 강도가 나를 진짜 찌를 놈은 아니구나. 무척 모자라는 강도였다. 들떨어진 강도놈아. 복면 위에 눈을 보는 순간 그 방면의 전문가, 진짜 제대로 된 강도가 못됨을 금방 알아차렸다. 진탕 마신 술로 용기를 북돋았을 텐데도 보기 좋을 만큼 큰 눈은 착하게 타고난 제천성을 어쩔지 모른 채 나를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 술로 간을 키우진 않고는 남의 집 담을 못 넘을 정도라면 강력범, 도모하는 사람으로선 처음부터 미였고 너 강도로서 자격이다. 술 먹어야지만 강도짓 할 수 있으면 너 강도 탈락. 네가 무슨 강도냐. 이런 느낌인 거겠죠. 일어날 테니까 일단 칼을 약간만 뒤로 물려주시오. 강도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또 시킨다고 하네. 내놔. 얼른 내놓으라니까. 내가 다 일어나 앉기를 기다렸다가 강도가 속삭였다. 하라는 대로 하죠. 하지만 당신도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 일이 수월할 거요. 일, 뭐예요? 강도짓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돈 가져갈 수 있을 거야. 오히려 강도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죠. 이 정도면 완전 주객전도 아니야? 주인과 손님이 뒤바뀐 상황? 주객전도. 잔뜩 의심을 품고 쏘아보는 강도를 향해 나도 덧붙여서 말을 했다. 이 집안의 현금은 변변찮소. 화장대 위에 돼지 저금통하고 장롱 서랍 속에 아마 마누라가 쓰다 남은 돈이 약간 있을 거요. 세상에. 돈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있죠. 왜 그럴까? 빨리 그거 얼마 안 되지만 들고 나가라 이거지. 그 밖에 돈이 될 만한 건 당신이 알아서 챙겨가시고. 강도가 더 의심을 주고 세상에 이렇게 협조적인 집주인을 봤나.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하겠지. 경거히 쉽게 움직이려 하지 않아서 나는 시험삼아 조금 신경질을 부려보았다. 마누라께서 소리 지르고 한바탕 소동을 벌여야만 시원하겠소? 난처해지기 전에 나를 믿고 일러주는 게 당신에게 더 이로울 거야, 세상에. 이 정도면 완전 적극적으로 강도 너무 잘 도와주고 있지 않아? 왜 그랬을까? 이거 권씨인 거 아니까. 오히려 강도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밑줄. 강도의 성품과 정체를 이미 파악했어. 심호흡을 뽑은 다음 강도는 마침내 결심을 했다라는 듯이 이부자리를 돌아서 화장대 쪽으로 향했었다. 환장하겠네. 강도짓 하면서 구두를 벗고 들어왔어. 내가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도 와들와들 떨리는 자리를 옮기다가 부주의하게 동준이의 발을 밟은 모양이다. 큰일 났네. 아들 깨면 어떻게 이거? 근데 아이쿠
동준이가 갑자기 칭얼거리자 질겁을 하고 엎드리더니 녀석의 어깨를 토닥토닥거리는 것이다. 환장하겠네. 느낌은 이런 느낌이죠. 방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문이 있었을 거고 내가 이렇게 자고 있고 동준이 이렇게 아들 자고 있고 아내가 이쪽에 자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서랍장 같은데 이렇게 있고 강도가 일로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벽에다가 기대어서 앉혀놨겠지. 저기 돈 있어 하고 이렇게 가다가 동준이 밟아서 칭얼칭얼 대니까 들고 있던 칼을 옆에다가 내려놓고 괜찮아 애 달래주고 있어. 이런 식으로 환장하겠네. 녀석이 도로 잠들기를 기다려 복면으로 칙칙하게 땀이 밴 얼굴을 드러나서 내 위치를 확인하고 다음 본격적인 작업으로 들어갔다. 이 정도 되면 귀여워. 터지려는 웃음을 찾은 채 강도의 애정스러운 행각, 서툰 행각에 시종 주목하고 있던 나는 살그머니 상체를 움직여 동준이 재울 때 이부자리 위에 떨어뜨린 식칼을 집어들었다. 그러니까 이거야. 칼 들고 가다가 동준이 발 밟으니까 칼 내려놓고 괜찮아 차가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다시 서랍 뒤지고 있는데 어때? 이 칼을 집주인인 내가 집어다가 다시 강도 줄 거예요. 왜 줄까? 그만큼 믿으니까 사람 해칠 놈 아니다. 이런 거겠지. 다음 페이지. 연장을, 칼을 이렇게 함부로 굴리는 걸 보니 당신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만합니다. 멍청아. 내가 내미는 칼을 보고 그는 기절할 만큼 놀랬다. 그랬겠지. 나는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며 이렇게 됐겠죠. 이 정도의 느낌이 있었겠지. 겁에 질려 망설이다가 내 재촉을 받고 후다닥 칼자루를 낚아채서 다시 내 목을 겨눴다.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줄 일찍이 간파하기 때문에 칼 돌려준 걸 후회하지 않았다. 100%, 한 200% 확신하는 거야, 이거 권씨랑. 그는 식칼을 옆구리 쪽 허리띠에 차더니만 몹시 자존심. 아 짜증나. 마누라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도 못 만드는 무능한 남편인데 아이씨 칼 들고 강도짓도 못하고 있어. 나 뭐하는 거야. 완전 자존심 상했지. 됐을까요? 밑에 권씨의 성격 제시 방법. 성격 제시 방법에다가 밑줄 긋게요. 성격 제시 방법은 직접 제시와 여기 보고 있는 것처럼 간접 제시가 있어요. 걔 들떨어진 놈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주면 직접 제시야. 아, 걔 너무 착해 라고 하면 직접적인 제시야. 직접 제시 옆에다가 쓸게요. 인물의 성격을 서술자가 대놓고 얘기해줘. 서술해주면 직접 제시. 간접 제시는요. 그 인물의 행동이라든지 대사, 행동이라든지 말과 행동이라고 합시다. 인물의 말과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면 간접 제시야. 여기에는 말, 행동,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외양묘사, 행동묘사를 해주면 간접 제시. 모자란다 직접 제시. 착하게 태어난 천성 직접 제시. 사람을 찌를 만한 놈이 못 된다 직접 제시. 근데 여기 밑에 볼게요. 몸이 떨려. 구두를 벗었어. 아이를 달래줘. 토닥토닥 해줘. 식칼을 떨어뜨렸어. 자존심 상한 표정을 보여줬어. 이러면 간접 제시라고.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 나오겠어요?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으로 다른 하나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은 이렇게 나오겠지. 아니면 여기 밑줄 그어놓고 A 인물 제시 방법이 같은 것은 다른 것은 보기 1, 2, 3, 4, 5 이렇게 뵙기 이거는 문제 못 내. 됐을까요?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가 되어 나의 집에 침입한 권씨의 모습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천성이 순박하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물이 강도 행위를 하게 하는 밑줄. 이러한 순박하고 착한 성품의 소유자가
강도 행각을 벌이는 현실의 부조리함을 효과적으로 그려낸다. 세상에 얼마나 문제가 있으면 이런 사람까지 강도로 만드냐?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밑에 나와 있는 인물의 성격 제시, 직접 제시, 간접 제시는 제가 방금 다 말씀드린 게 답니다. 옆에 나와 있는 문제 3개 역시 1분 드릴게요. 시작! (1번) 강도는 강도짓에 익숙하지 않죠. 담력을 얻기 위해 술을 마셨을 거예요. 강도를 배려해서 우호적으로 칼도 주고 돈 어디에 있다 얘기해 주었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가 죽이면은 실수겠지. 강도가 사람 해칠 거라고 사람 해칠 사람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죠. 권씨니까요. 사자성어 하나밖에 없죠. 나와 강도 뒤바뀌어 있습니다. 주객 정도. 성격 제시. 기억은 뭐예요? 벌벌벌 떨고 있었다. 간접 제시. 니은. 양말 벗었, 구두 벗었다. 간접 제시. 와들와들 떨다가 발 밟았다. 간접 제시. 리을. 어딨어? 동준이를 토닥토닥 거려줬다. 간접 제시. 미음. 고의로 사람 찌를 만한 위인이 안 된다. 너무 대놓고 얘기해줬죠? 직접 제시. 3번의 답은 5번. 다음 확인할게요. 강도도 이제 자존심 상해서 한마디 하는 거지. 쥐 뿌리 가진 것도 하나도 없어. 돈 되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깐죽거리기는. 그래서 경험 많은 강도들은 우리 집 안 와. 야, 우리 집 온다라는 것 자체가 강도로서 들떨어진 거야. 야, 넌 누구 오고 싶어서 왔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지.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 초로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대개는 그래. 보통 식구 중 누가 아프다거나 빚에 몰려있다거나 강도가 생각하지. 뭐야 이 자식. 내가 누군지 아나?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다. 분개한 나머지 이런 제기랄. 내 정체를 들키다니.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다. 왜 그랬을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강도짓에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옆에 페이지 2번. 권씨가 기획처럼 행동한 이유는 뭐예요? 정체를 들켰기 때문에 라고 쓰시면 되겠죠. 241페이지 옆에 2번 문제. 자신의 정체를 들켜버렸기 때문에. 내 옆을 지나갈 때 그의 몸에서 역겨울 만큼 술 냄새를 확 풍겼다. 술 많이 마셨다는 얘기입니다. 허둥지둥 끌고 나가는 건 오케이. 자존심일 것이다.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 애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안심하고 돌아가게. 돈 몇 푼 줘서 그냥 돌려보내게. 야, 너 내가 사정하니까 진짜 큰일 벌려서 너 진짜 인생 망치지 마. 라는 나의 의도와는 달리 내 방법이 오히려 그를 편안하게 하기는커녕 더욱 낭패하게 만들었다.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함으로써? 그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만들었어. 눈치채게 만들었다. 아, 말 요거 뒤에 건 괜히 덧붙였어. 꼭 외로운 법안은 없어요.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던 어떤 이웃이 나, 당신의 어려움, 병원비를 해결해 줬을지. 이거 강도짓 하러 온 거 보니까 아침에 병원 원장이 가서 보증금 10만 원 가져와 라고 하고서 병원 나온 이후로 병원에 가보지 않은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강도짓 하러 갔겠지. 개수작하지 마. 그따위 이웃이 없는 걸 난 똑똑히 봤어. 이제 아무도 안 믿어. 체크. 내가 자신의 부탁 거절했던 것.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는 좌절감.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미치겠어. 너무 궁금해. 강도를 하러 온 권씨는 구두가 반짝반짝할까? 그렇다면 강도짓을 하면서도 자존심을 버리지는 않은 건데 방금 이제 신고 나갈 저 구두가 좀 먼지가 띄어있다? 강도짓 하면서 자존심마저 버렸구나. 이건데 너무 궁금해. 궁금할 수 있잖아. 전등을 켜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에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 그는 시카를 들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거 여기에서 강도질하고 대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기 문간방 일로 가고 있어. 자기의 본분 현재 강도라는 것을 망각하고 엉겁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했다. 아, 대문은 저쪽이에요. 권씨는 이제 100% 확신하지. 아, 집주인이 내 정체를 아는 거. 문간방 부엌에서 망연히 서 있다가 대문 쪽으로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대문에 다다르지. 그는 상체를 뒤집어 말했다. 아, 진짜 자존심에 세우는 한마디.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이거 완전 권씨 멘트인데? 말하는 거. 그래, 나 권씨야. 이 이야기인 거죠. 그만큼까지 어떻게?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다죠. 누가 뭘 했나? 느닷없이 그의 학력을 밝히더니 대문을 열고 보안등 하나도 없는 어둠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집 나갔어. 그러면 어떻게? 나는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지. 그래. 복면 벗고 네 방으로 그냥 가.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 지쳐놓기만 하고 들어오면서 문간방에 들렸는데 권씨가 아직 귀가하지 않았음. 깜깜한 방에 어미아비 없이 오누이만 새우잠 자고 있었음. 아내는 잠옷자람으로 팔짱을 끼고 앞에 서 있었다. 뭔 일 있어요? 왜 밤에 돌아다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들. 잃을 물건이 하나도 없다. 돼지 저금통도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지. 그쵸? 다시 잠들기 전에 나는 아내에게 수술 보증금을 대납해준 사실을 얘기했다. 한참 말없이 있던 아내는 벽 쪽으로 슬그머니 돌아누웠다. 돈 떼일 염려는 없어. 전세돈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아내가 이쪽으로 돌아누웠다. 우리 집에 들어왔던 어리숙한 강도에 관해선 끝마디 한마디도 내치지 않았다. 아내도 아이고 그렇구나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보장이 없잖아. 노발대발 할 수 있잖아요. 밑에 권씨에 대한 나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이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정체가 들통났다라는 걸 알게 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페이지 또 이제 마저 읽으시면 알겠지만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권씨가 얘기했죠. 개수작하지 마. 그딴 이웃은 없어. 안 믿어. 나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 이래봬도 나 자존심 대학 나온 사람이요. 자존심을 잃지 않고자 했었습니다. 구두 반짝반짝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권씨의 말을 통해 그의 심리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밑줄 긋자. 의지할 데 없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
대학 나온 사람이라는 말에서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1번. 나는 강도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 배려했죠. 근데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나처럼 오선생처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만으로 병원비 내줬더니 강도 좋다고 욕했을 것 같은데 나는. 그쵸? 나는 그랬을 것 같아. 그냥 얘기했을 것 같아. 야, 권씨 병원비 내줬으니까 병원에나 가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강도는 내가 자신의 정체를 알아챘다라고 생각했죠. 아내의 수술비를 대납한 나의 행동을 탐탁치 않아 합니다. 그렇겠지. 이렇게 있다. 내가 저기 권씨 아내 병원비 대줬어. 그랬더니 아휴 하면서 벽 쳐다보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었겠지. 나는 강도가 자신의 어려움이 해결됐음을 알기를 바란다. 누가 도와줬을지 알아? 얘기해 줍니다. 답은 5번. 아내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가 권씨임을 알면서 아니요. 강도 침입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지. 2번 문제 확인했고요. 3번 니은.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서 그렇죠? 3번의 답은 몇 번? 야호! 3번. 다음 페이지. 이튿날 아침 권씨는 귀가에 있지 않았다. 자존심 상해서 출근하는 길에 병원에 들려보았다. 착해. 수술 보증금 구하러 병원 문 밖 나선 이후로 권씨가 거기에 재차 발걸음한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큰일 났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그 다음날, 다음 날도 권씨는 귀가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 아내는 병원에 있지. 갓 태어난 아이도 병원에 있죠. 애들 나머지 둘은 밥 어떻게 먹을 거야? 이 무책임한 놈이야. 권씨도. 근데 그 둘은 집주인 오선생 집에 와서 맨날 밥 먹어. 이렇게. 그가 행방불명이 된 것이 이제 분명했다. 본의 아니었다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매우 졸렬했음이 확인이 된 것이었었다. 어디 있을까? 여기 체크합시다. 내 방법 동그라미. 어설픈 배려. 어설픈 배려였어요. 복면 위로 드러난 그 순진한 눈을 보고 나는 그가 권씨임을 대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씨가 나를 떳떳하게 대하자며 복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는 길은 그것뿐이라고 판단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병원에 찾아가서 죽지 않은 아내와 세 번째 아이를 만나기를 기대했었는데 사실은 내 의도가 나쁘지는 않았어.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보지 않은 것이 뒤늦게 후회가 되었다.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그를 차갑게 일깨워준 게 영 마음에 걸렸다. 마지막 멘트는 하지 말 걸 그랬나? 어떤 근거인지는 몰라도 구두의 손질의 정도에 따라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권씨는 그냥 구두로 살펴보면 돼. 구두코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닦여있는 한 자존심은 발광이 올라져 있을 것이다. 구두가 반짝반짝, 자존심 세워져 있어. 그러면 나는 안심해도 좋다.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자존심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괜찮아. 만약 그가 마지막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다면 자는 방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것이 그에게 대체 무엇으로 느껴졌을까? 내가 방으로 못 들어가기에 대문은 저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권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내가 병원을 다니러 가는 편에 아이들을 죄다 딸려보낸 나는 문간방을 샅샅이 뒤졌다. 이 집 아내도 너무 착해. 새 사는 사람 병원 가봐주잖아. 세간이라곤 깔고 덮는 데 쓰이는 것, 이불 몇 개, 쌀을 익혀서 담는 몇 점 도구, 그러니까 냄비 하나 그릇 몇 개, 별다른 이상은 눈에 없었다. 단서가 될 만한 걸 찾자면 구두일 것이다.
가장 값나가는 세간의 자격으로 장롱이 있을 자리에 와 9켤레나 되는 구두가 줄 서 있는 병정들 모양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아 이게 애매하네. 반짝반짝 6개, 먼지 쓴 거 3개, 권씨가 신고 나간 거 1개, 모두 10켤레 가운데 마음에 드는 7켤레를 한꺼번에 골라서 손질해서 매일매일 갈아시는 한 주인은 수용을 당해온 모양이다. 잘 닦인 7개 중에 비어있는 하나를 생각하던 나는 그 한 켤레의 구두가 요즘 중요하죠. 그 한 켤레의 그 구두 권씨지 권씨. 권씨가 쉽게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걸 깨달았었다. 돌아오기는 해야 될 텐데 근데 돌아와요. 이렇게. 권씨의 행방불명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됐다. 내 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누구한테 전화할까? 건식. 권씨 어디다 전화해? 이 시절에 휴대폰도 없었어요. 경찰? 그렇지. 어떤 경찰? 신고가 건식. 권씨가 우리 집에 이사 왔을 때 순경 하나가 와가지고 전과자니까 잘 보고서 일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하고 순경 하나 왔다 갔지. 그 순경한테 얘기할 거야. 되도록 침착해지려 노력하면서 내게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누차 장담한 바 있는 이순경을 전화로 불렀습니다. 됐을까요? 찾아요. 구두는요. 권씨가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밑줄 심리 상태를 암시합니다.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9켤레의 구두는요. 구두 주인이 지금 없지. 권씨의 부재 밑줄. 한 켤레의 구두는 권씨지 권씨. 집 나간 한 켤레는 권씨다. 됐고 밑에 거 작가의 주제의식. 모든 작품의 주제는 중요하죠. 빨간색으로 별표. 몇 년대? 70년대. 어땠어요? 급격히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됩니다. 권씨는 억울하게 전과자가 됐고요. 병원비가 없어서 강도가 됐죠. 자존심을 지키며 살고 싶은 한 선량한 인간이 강도로 전락하는 모습 밑줄. 그만큼 세상이 혼란스러웠구나. 소시민의 힘겨운 삶을 표현하고 시대의 부조리함을 고발해줍니다. 여기에 뒤에 또 다른 소설이 붙거든요. 근데 어쨌든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나이는 요걸로 끝나. 깔끔하게 마무리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죠. 밑에 별표. 열린 결말의 구조 별표. 깔끔하게 마무리된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완결짓지 않음으로써 밑줄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깊은 여운을 느끼게 합니다. 옆에 나와 있는 문제 1번. 권씨의 구두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신분 상승하고 싶어요? 아니야.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 맞죠? 진짜 지식인이에요? 대학 나왔으니까. 세입자의 서러움? 아니야. 소외계층에 대한 연민? 없어. 권씨가 누구를 연민해? 과거 잘 살았던 시절에 대한 향수? 안타깝지만 권씨는 부귀영화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답은 2번. 권씨의 행방불명에 대해서 나는 병원에 가서 확인했죠? 쉽게 귀가하지 않을 거라고 알고 경찰에게 알렸고요. 죄책감으로 직접 찾아다니는 건 아니고 경찰한테 신고했지. 답은 3번. 강도로 침입한 권씨에게 자신이 적절한 대처를 했는지 돌아봤고 내가 진짜 잘한 거였을까? 자꾸 생각했죠? 권씨가 살던 문간방을 뒤져보고 단서가 될 만한 흔적들. 그렇지. 3번 문제. 작가의 주제의식. 3번에 답 몇 번 할 거예요? 5번. 급변하는 산업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소외계층의 비참한 삶. 오케이. 됐습니다. 일단 정치.